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북한 얘기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요, 북한 해킹이 가상화폐에서 핵산업으로 넘어갔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전 세계를 걸쳐 해킹하고, 그것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해킹해서 그 돈을 나라가 가져가는 정말 독특한 나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전체가 공권력을 동원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이 암호화폐나 가상자산보다는 오히려 핵산업 해킹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요, 이 내용이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미국 뉴저지주는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최근 핵산업을 주요 목표로 삼아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주 사이버 보안 및 통신 통합센터는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과거 방위산업, 항공우주, 암호화폐를 표적으로 삼았던 공격 범위를 핵산업으로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핵산업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이 7월 이후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당시 내용을 보면요, 북한이요, 전 세계 암호화폐와 연관된 해킹의 약 60%, 약 13억 달러를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보고서에서 2024년 하반기, 특히 7월 이후에 북한 해킹 활동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북한 해킹 활동이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번 뉴저지주 경고와 일맥상통한 겁니다. 암호화폐 하던 행동이 줄어들고 대신 핵산업에 대한 경고가 늘었다면 북한 해커들이 다른 목적으로 해킹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강한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을 때는 북한이 7월 이후에 갑자기 해킹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푸틴이 6월 달에 온 것을 감안하면 러시아로 재배치됐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이걸 쓴 보고서도 그런 뉘앙스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 주의 발표문을 보면요, 실제로 이 북한 해킹 그룹들이 이제 여러 목적을 통해서 단순히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진출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특히 핵 관련된 산업을 해킹한다면요, 이건 우리 생존과 아주 관련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미 의회 중국위원회가요,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중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우리가 평소 과거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요, 중국이 죄수들이나 폭력배 등의 장기를 적출해서 판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 의회가 직접적으로 경고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요, 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지난달 20일 2024년 연례보고서에 넣은 내용인데요. 이 연례보고서는 중국의 인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인권 침해를 강조했고요.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얘기죠. 신장 위구르 지역에 사는 무슬림들이 사실상 강제 수용 캠프 같은 데 모여 있으면서 세뇌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상품 같은 걸 제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만들어진 각종 상품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내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재밌는데요. 글로벌 기업의 인권 침해 연루 위험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중국에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취급할 때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건데, 미국은 어떻게든 인권 문제를 고의로 중국의 제조업 역량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그리고요, 노동활동가에 대한 탄압, 그리고 홍콩의 민주적 자유 해체, 홍콩 보안법 저희가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홍콩 보안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도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기업을 하다가도 스파이나 이런 취급을 받아서 언제든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언어 파괴, 그다음에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 등도 인권 탄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기독교 단체들이 공개한 사진 같은 걸 보면요, 교회의 십자가와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자유가 상당히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 재개를요, 중국 인권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15개 일반 권고사항을 말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개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신장, 티베트, 홍콩 특정 지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건데요. 그리고 기술을 이용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해라. 이런 거는 감시 카메라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종교의 자유 정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이요. 이게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니까 법안으로 변환돼야 되잖아요. 어떤 법안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것도 7개 법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홍콩 경제무역사무소 인증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홍콩 경제무역사무소를 과연 미국에 따로 둬야 하느냐. 홍콩은 이제 완전히 중국인데 홍콩을 다른 별개의 자치권을 가진 지역으로 인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계속 이것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중에 위구르적 압박이나 인권 압박에 대한 법들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강제장기 적출 중단법이란 것도 있습니다. 중국의 강제장기 적출을 막고 이거를 수출하고 이런 것을 막겠다는 건데요. 미국이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이 코발트 공급망법이란 거 있는데요. 중국의 코발트 채굴에서 인권 침해와 아동노동 문제가 있다고 중국산 코발트도 막아야 된다고 이런 법안을 발의해놨습니다. 이것이 미 의회 중국위원회에서 올해 해야 될 중점 법안들로 꼽은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요. 인권 문제는 이 서구의 전통에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이 전선은 넓어질 거고요. 특히 공화당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강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이 인권 문제에서 더 강경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든 아니든 앞으로 끊이지 않고 나올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계속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에서 떨어져 나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문제는 이 공급망 개편을 하려고 해도 미국이 또 다른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리스크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다음 기사인데요. 공급망 개편의 실상, 디리스킹에서 뉴리스킹으로 리스크를 낮추려고 했는데 새로운 리스크가 더 나타났다는 건데요.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만든 보고서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일변도의 공급망을 재편하라고 하지만 또 다른 리스크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건데요. 아주 재미있는 속담을 인용했어요. 익숙한 악마가 낯선 악마보다 낫다라는 격언을 인용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것이 흑연입니다. 미국이 배터리, 철강, 제조 등의 필수적인 흑연 공급망을 중국에서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큰 타격을 입었답니다. 이 흑연은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생산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대체 공급망으로 꼽은 곳이 모잠비크였습니다. 모잠비크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서요, 흑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모잠비크에 기대를 많이 걸고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모잠비크의 발라마 방산에 약 1억 5천만 달러, 2,200억 원의 대출까지 약속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가 1.8달러까지 올랐다가 작년 연말엔 0.1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건데요. 처음에는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모잠비크에서 미국으로의 흑연 수출량은 4배 증가했고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는 2배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들어가지고요, 흑연 생산 목표의 11%만 달성할 정도로 줄었는데요. 원래 이 지역은 가톨릭 교도와 무슬림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라서 항상 소요 사태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요, 지난 연말에 이 광산 주변의 토지 이용 및 재정착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농민들이 시위하고 모잠비크의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면서 한 110명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광산이 거의 폐쇄 위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현명한 거는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천연 흑연 생산국이면서도요, 흑연에 대한 자기들의 주도권을 계속 잡기 위해서 흑연을 만들 만한 나라와 장기 구매 계약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공해서 전 세계로 퍼뜨리겠다는 의도죠. 그거는 흑연에 대한 자신들이 공급망을 잡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흑연 사태를 보면요, 미국이 아무리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해도 새로운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안정적으로 광물 자원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변의 협조가 절실한데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 흑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사소한 분야까지 겨냥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 회사가요, 러시아에 납땜 재료로 수출했다고 제재 위반 벌금 18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요, 지난 12월 23일 인듐 코퍼레이션이라는 뉴욕에 있는 회사예요, 약 18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인듐은요, 전자 반도체에 들어가는 납땜 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납땜 자료를
러시아에 수출했다고 제재를 받은 겁니다. 인듐이 수출한 납땜 재료의 양은 약 96,000달러라고 하는데요. 벌금이 거의 2배인 18만 불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제재는 한번 걸리면 징벌적 제재가 내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납땜 재료가 간다고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기술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잡아서 미국은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요, 사실 9만 달러 때문에 일부러 법을 어기면서 수출할 리는 없잖아요. 이 회사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납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이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이 수출할 당시에 부록에 잠깐 명시돼 수출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 인듐이라는 회사가 제대로 이 제재 목록이나 제재 대상 상품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품인지를 제때제때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이걸 모르고 수출했다가 이렇게 제재를 받은 겁니다. 이걸 보면요,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걸 등한시했다가 회사에 큰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벌금이 18만 달러지 여기에 대한 변호사비까지 하면 수십만 달러, 거의 1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에 대해서 평소에 미리미리 챙겨놓지 않으면 큰 공경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미국이 얼마나 제재에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